안녕하세요. 저는 MNS학원에서 통합과학 수업을 맡고 있는 준필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선 중간고사 보느라고 너무나 고생 많았고요. 이제 중학교 과정에서 공부를 하다가 처음으로 고등학교 올라와서 이렇게 통합과학이 굉장히 어려웠을 텐데 저번에 이제 이 중간고사를 잘 치러낸 부분에 대해서 너무너무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근데 또 이제 안타깝게도 우리가 곧 있으면 또 6월 말에 기말고사가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얼마 안 남았죠. 한 달만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반드시 그 전에 지금 딱 이 타이밍에 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처음 고등학교 통합과학을 이렇게 준비를 해봤었는데 출제되는 문항들을 보니 이런 부분에서 내가 뭔가 빼먹은 것들이 있었구나, 좀 실수한 것이 있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해보고 그런 것들을 잘 다시 고쳐나가서 이제 보완을 해서 기말고사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게 반드시 꼭 필요한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전체적으로 시험 범위 안에서 이제 문항들은 어떻게 출제가 되었고, 난이도는 좀 어땠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어떤 이런 유형은 어땠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좀 여러분들이 어려웠을 문항들은 좀 뭐였는지, 이런 주요 문항들을 몇 개 뽑아가지고 분석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자, 일단 화면을 좀 보시면 중학교에서는 25문제가 통합과학 문제로 출제가 됐는데 서술형은 없었고 25문제 전부 다 객관시험 문제로 출제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2문화 정도가 여러분들이 아마 좀 시중에 있는 문제를 충분히 풀었다고 하는 학생들도 이거 느낌이 처음 보고 좀 낯선데 하는 문항들이 한 2문항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모의고사 유형에서 출제가 됐던 것인데, 그거를 제외하면 나머지 문항들은 만약에 충분히 좀 공부를 하셨으면 익숙한 느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단원별로, 그다음에 난이도별로 하고 문제 유형을 좀 더 분석해보면요. 아무래도 이제 화학하고 이제 지구과학 부분에서 유천 문항수가 많이 출제되었고, 뒷부분에 이제 생명이나 그 지구과학 혹은 이제 신소재 부분에서는 비교적 좀 출제 문항이 적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문항들 중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이제 낯설어서 시간을 조금 더 줬으면 좋겠는데 하는 느낌이 들었던 문제가 아마 한 3문제 정도 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반면에 너무나 좀 단순한 지식을 탁 물어보는 문제도 한 3문항 있었던 것 같고, 근데 이 2가지를 빼면 나머지 문제들은 전부 다 각 부분에서 질문할 수 있는 내용들을 좀 균형 있게 담고 있는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어쨌거나 이 여러분들이 시험 범위 안에서 다뤄지는 모든 내용을 전체 내용을 아는 것은 당연한 거고, 깊이도 있고, 그 다음에 시험 문제 같은 것들을 풀어볼 때 유형에 있어서도 충분히 다양한 유형들을 좀 전체적으로 밸런스 있게 준비를 하셔야만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출제된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전체 난이도를 이제 중상 정도로, 저희가 다른 학교에서 시험 출제된 것들과 비교했을 때는 한 중상 정도가 되는 난이도였다, 이렇게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들어가 보면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문항 3문항이 요제 4번, 14번, 21번인데, 예를 들어서 갑자기 이제 그 양성자 개수비가 하고 있는데 양성자의 시간별 이제 개수비를 묻는 문제 하나 있었죠. 그 문항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그 3주기에 ABC들을 유추하게 하는 좀 경우의 수를 내가 좀 여러 가지 세워야만 풀 수 있었던 21번 문제. 그 다음에 또 단백질, 핵산, 그게 14번이었죠. 그 다음에 이제 단백질, 핵산, 탄수화물 이 3가지를 나머지 3가지 특성과 표 안에서 3대3으로 매칭하는 문제. 사실 이것도 이제 생명과학에서 아주 자주 출제되는 문제 유형 중에 하나인데, 지금 그런 것들이 출제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아마 좀 제가 여기 말씀드린 4번, 14번, 21번 이 3문항을 좀 이제 풀 때 시간이 좀 걸리거나 좀 낯설다라고 하는 느낌으로 덜컥거리는 느낌을 아마 받았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 다음에 아까 또 말씀드렸던 좀 단순한 내용을 묻는 문항은 8번, 18번, 한 24번 정도였던 것 같고, 이 6가지 문항을 제외하면 이제 중간 정도 난이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와 달리 한 문제 그 틀리는 것 때문에 등급이 올라갔다, 등급 한계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하기 때문에 내가 좀 낯선 문항이 3문제나 출제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내가
이제 90점대 이상으로 좀 올라가려는데 굉장히 좀 쉽지 않은 그런 시험이어서 아무래도 좀 여러분들이 느낌상으로 좀 어렵게 느끼지 않았을까 하는 예상을 좀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좀 여러분들이 낯설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 세 문항을 한번 주요 문항 분석을 선택을 해서 한번 자세하게 한 문제 한 문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문항 분석 첫 번째 문제는 일단 4번 문제입니다. 보시면 문제가 조금 내려있네요. 자, 가는 빅뱅 이후의 중성자하고 양성자의 생성과 변환에 대한 사실을 나는 빅뱅 이후 임의의 시간 T1, T2, T3일 때 양성자하고 중성자의 개수비를 표현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 가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중성자하고 양성자가 만들어지면서 서로 변환을 이뤄가는 시기는 빅뱅이 일어나고 나서 이제 100만 분의 1초, 즉 빅뱅 후 10의 마이너스 6제곱초가 흘렀던 시간인 거죠. 중성자와 양성자의 시간. 그죠? 얘네들이 왔다 갔다 만들어지고 뒤집고 하다가 3분이 되었을 때 이제 원자핵이 만들어지는 사건이 벌어지는 것이죠. 3분이 되기 직전까지의 시간을 얘기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과정에서 일단 새롭게 생긴 양성자하고 중성자는 없다. 일단 총량은 똑같다. 이 시간 동안의 총량은 똑같은데 중성자가 양성자 1개로 변환될 수 있고 혹은 양성자가 중성자 1개로 변환된다. 총 개수는 그대로인데 총 개수는 그대로인데 양성자에서 중성자로 혹은 중성자에서 양성자로의 변화는 1대1로 일어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빅뱅이 쾅 하고 일어나서 시간이 이렇게 점점 지나간다고 했을 때 시간과 함께 이제 우리가 온도의 변화도 좀 이제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우리가 알다시피 빅뱅이 일어난 이후에 그 우주의 온도는 점점 내려가고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첫 번째 가에 주어진 양성자와 중성자 간의 1대1 변환이라는 사건은 이 우주의 온도와 연관 지어서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겠죠? 자, 예를 들어서 양성자하고 중성자가 이렇게 있을 때 양성자가 중성자가 되기 위해서는 약간의 질량이 좀 더 커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에너지를 흡수해 갖고 가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중성자가 양성자보다 약간 질량이 크기 때문에 양성자가 중성자로 변하기 위해서는 둘 사이의 질량만큼의 이제 에너지를 가지고 와야 된다. 흡수를 해야 된다. 질량하고 에너지가 등가격 법칙 우리가 얘기했지만 그걸 모른다 하더라도 그죠? 에너지를 가지고 와야만 양성자가 중성자가 될 수 있어요. 거꾸로 그러면 이제 중성자가 양성자로 가려면 나보다 질량이 좀 작은 입자로 가는 것이니까 둘의 질량 차이만큼 에너지를 방출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를 흡수해야만 갈 수 있는 변환과 에너지를 방출해야 갈 수 있는 변환들 사이에서 빅뱅 이후 우주 온도의 변화를 연관시켜 생각해 본다면 온도가 낮아진다는 것은 에너지를 얻기가 점점 힘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둘의 변환 중에 에너지를 흡수해야 하는 변화는 점점 어려워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중성자로 가는 점점 더뎌져 가는데 양성자로 가는 변화는 활발하게 아직까지 일어난단 말이야. 그럼 이쪽 개수는 많아지고 이쪽 개수는 줄어들겠죠. 그리고 중요한 건 문제에도 주어져 있지만 양성자하고 중성자의 총 개수는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1대1 변환만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기에는 양방향이 똑같이 활발하게 일어나서 둘 사이의 개수 비율이 1대1이었는데 시간이 점점 지나다 보니까 이쪽에 쌓이는 개수가 많아지고 이쪽의 개수가 적어지다 보니까 이 양성자와 중성자의 시간, 즉 이제 원자핵이 만들어지는 3번으로 이제 진입하기 직전의 양성자하고 중성자의 개수의 비율은 몇 대 몇이었어요? 7대1의 개수비가
준비가 되었었다는 내용을 아마 여러분들이 충분히 공부했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간을 T1, 2, 3로 본다면 이제 7대1로 마무리된 시점이 T3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1대1이었던 시점이 T3야. 그러면 T3에서 여기 T1이죠, T1. T3에서 T2를 거쳐서 T1으로 진행이 되었구나, 시간이 흘러갔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고 일로 갈수록 우주의 온도 역시 점점 낮아지고 있구나라는 걸 내용을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기억, 니은, 디귿에서 이제 옳은 내용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빅뱅 이후 3분이 지난 시기다. 3분이라고 하는 이제 여러분들 아마 모시 법칙이 아마 공부했을 것 같은데 3분 하면은 헬륨 원자 핵의 시간입니다.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죠. 우주의 온도는 T3에서 T1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니까 T1보다 T3에서 더 높다. 이 얘기도 맞는 말이죠.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으니까 니은은 맞는 말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 디귿에서 아마 많이 틀린 학생들이 많았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T1일 때와 이제 T3일 때의 양성자 개수 비를 묻는 건데요. 이제 양성자 개수니까 요게 양성자고 요게 양성자라고 치면 7대1이구나 이렇게 아마 골라가지고 틀린 분들이 많았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게 자 보세요. 계산할 때 7대1과 1대1로 계산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만약에 우주 전체에 있는 양성자의 개수,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 이렇게 만약에 원 그래프를 그린다면 7대1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전체를 8개로 나눈 것 중에 7개를 누가 가져간 겁니까? 양성자가 가져갔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T3에서는 우주에 존재하는 전체 중성자와 양성자의 개수를 딱 반으로 쪼갰어. 반으로 쪼갠 것 중에 하나를 양성자가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왜냐면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요? 새로운 양성자와 중성자는 생성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T1, 2, 3에서 우주 전체를 차지하는 중성자와 양성자 개수 총량은 그대로라는 얘기입니다. 그 전체 총량을 8개로 나눈 것 중에 1개를 가져간 아이와 2개로 나눴을 때 하나를 가져간 아이의 개수를 비교하라. 이런 문제거든요. 자, 그래서 보시면 이게 이제 T1에서 해볼까요? 양성자의 개수비를 구한다 라고 했을 때 지금 T1하고 T3를 만약에 비교한다면 T1 같은 경우에는 8분의 7을 가져간 거고 T3 같은 경우에는 2개로 나눈 것 중에 하나를 가져간 거니까 통분을 시켜주면 얘는 이제 얼마가 되는 거죠? 얘는 8분의 4가 되겠죠? 8분의 4. 그래서 이제 이게 7대 4의 개수비로 이제 체크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 부분을 아마 여러분들이 항상 익숙했던 숫자들이 뭐 1대 3이나 7대 1이나 12대 1 이 세 가지 비율만 아마 머릿속에 놓고 있었을 텐데 굉장히 허를 찌르는 질문이었죠. 그래서 여기서 아마 많이 틀려서 이 4번 문제를 틀렸던 걸로 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케이. 그 다음에 다음 문제도 한번 이어서 주요문항 분석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분석해볼 주요 문항은 14번 문제입니다. 앞서서 설명드린 내용보다 14번 문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풀기에 좀 더 어려웠을 것이라고 예상되는데 사실 이 문제는 이제 19학년도에 고3 6월 모의고사에 출제됐던 문제하고 거의 90% 정도 이제 흡사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시중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많이 풀어봤다고 좀 자신감이 있었던 학생도 굉장히 낯선 느낌으로 풀었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래서 이 문제를 내가 이제 어떻게 풀었어야 하는 것인지를 한번 같이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14번에서 처음에 시작할 때 여기 3주기 원소라고 이제 문제에서 줬죠? ABCD가 이제 3주기 원소래.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ABCD가 나트륨부터 아르곤까지 이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자 번호가 11번부터 18번 사이에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문제에서 이제 양성자하고 중성자 개수에 관해서 이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다 보니까 양성자 숫자가 11에서 18까지 요 범위 안에 있어야 되는 거구나 라고 이제 이걸 기본 규칙으로 놓고 이제 시작하는 문제입니다. 만약에 요거를 체크 안 하신 분들
이제 ABCD를 이제 내가 결정하려고 할 때 굉장히 많은 경우의 수가 나와야 된다는 느낌이 아마 문제를 풀다가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가하고 나는 양성자 아니면 중성자 수인데 둘 중에 뭐가 뭔지 모르겠고, 그 다음에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역시 A, B, C, D인데 순서를 이제 엉클어트려 놨으니까 A, B, C, D하고 기억, 니은, 디귿, 리을 한번 매칭을 시켜봐라, 이제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힌트를 4가지 줬는데 일단 양성자하고 중성자 숫자를 더한 값에 대한 얘기가 2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전자수분의 중성자 수가 같다, 1A가 같다는 뜻이죠. 그래서 요거를 하나 힌트를 줬고, 그게 이제 C랑 D가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건 A랑 B가 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을 순서를 바꿔서 양성자하고 중성자 수에 관한 숫자들을 줬는데 누가 누군지는 모르겠다, 이렇게 이제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3중이 원소이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양성자하고 중성자를 결정 지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힌트가 있어요. 보시면 디귿 같은 경우에 만약에 가가 양성자 수라고 한다면 얘가 20번이 되잖아요. 양성자가 20개가 있으면 칼슘이 되고 4중이 원소가 돼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얘는 절대로 양성자 숫자가 될 수 없겠구나 해서 가는 이제 중성자 수가 되겠습니다. 중성자 수가 되는 것이고, 그럼 나가 양성자 수가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 요 힌트를 찾아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처음에 있는 두 내용은 이제 경우의 수를 좀 여러 가지 내가 정리해야 되는 거라서 요거 둘 전에 요거를 한번 사용해 볼게요. 자, 전자수분의 양성자 수. 갑자기 전자가 왜 나왔지? 전자가 왜 나왔을까 생각해보면 모든 원자는 전자수하고 양성자 개수가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 분수 얘기를 양성자 수하고 중성자 수가 같다는 얘기를 내가 읽으면 되겠구나, 이렇게 아마 보실 학생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래서 그래, 그러면 C랑 D 이 중에 C랑 D는 양성자 수하고 중성자 수가 같은 아이들일 거야 라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이미 기억은 15, 16이기 때문에 CD가 될 수 없고, 마찬가지로 디귿은 여기가 만약 20이 된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중의 원소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 20이 될 수 없죠. 그러니까 따라서 기억하고 디귿은 C랑 D가 될 수 없다는 얘기가 되고, 거꾸로 얘기하면 니은하고 리을이 뭐가 됩니까? A하고 B가 된다는 겁니다. 저 반대로 얘기했죠? 니은하고 리을이 C와 D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니은하고 리을이 C랑 D 중에 매칭을 하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기억하고 디귿이 A하고 B 중에 매칭이 되면 되겠다. 자, 그러면 이제 이를 올라와서 이 A, B, C, D가 양성자 숫자하고 중성자 숫자를 더한 그 숫자를 가지고 순서를 좀 정할 수 있는데, 일단 B가 제일 크네요. B랑 A가 이렇게 있고 그 사이에 C랑 D가 이렇게 매칭이 되는데, 일단 그에 앞서서 이 두 숫자를 더한 관계가 A랑 B가 6 차이가 난다고 했습니다. 그럼 한번 써볼까요? 맨 밑에다가 이제 양성자 숫자하고 중성자를 더한 숫자가 얘는 31이죠? 31이고, 그 다음에 기억하고 디귿이 A, B니까 그럼 얘네 둘이 차이가 나기 위해서는 만약에 얘가 B라고 하면, 얘가 B고 만약에 A라고 하면 얘는 얼마가 돼야 되는 거죠? 25가 돼야 돼요. 25. 얘가 25가 돼야 되는데, 그럼 여기가 양성자가 5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럼 얘가 3중의 원소가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당연히 요거는 37, 얘가 37이 되고, 따라서 얘가 17이 되겠습니다. 17. 그죠? 그럼 이제 얘가 37이 되고 얘가 B가 되는 거고 얘가 A가 되는 거죠. 그러면 A하고 B가 이제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럼 여기가 A, 여기가 B,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A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C하고 D가 요 사이에 들어가 주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C하고 D는 이제 여기 다, 그죠? 이거 했으니까 18, 여기 16이 되겠죠? 이렇게 32. 그 다음에 얘는 36. 그러니까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얘가 D가 되겠고, 얘가 이제 C가 되겠죠. 그죠? A, B, C들을 이런 식으로 매칭하면 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풀이는 순차적으로 제가 굉장히 스피디하게 다음 단계 이렇게 넘어가는 설명 드렸지만, 사실 이 문제를 처음 접하는 입장에서는
여기 있는 것들을 어떤 순서로 어떻게 제거를 해 나가야지만 내가 지금 생각하려고 하는 경우의 수들이 좀 줄어들 수 있을까? 이거를 처음 풀 때는 좀 상상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이 문제를 풀 때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저한테 얘기를 했었던 것으로 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 문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A는 리을이다라고 했는데 리을은 C니까 아니고요. 그 다음에 가가 중성자 수이다. 맞고요. 그 다음에 전자의 개수를 B하고 D를 비교했을 때 B하고 D를 비교했을 때 전자수는 양성자 수와 같다 그랬죠? 그러니까 D가 더 크네요. 그러니까 D가 더 크니까 이것도 틀렸고, 그래서 답은 니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남은 문제 한 문제 더 주요 문항 분석 해보고 이제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마지막 문제는요, 21번 문제입니다. 21번 문제고요. 제가 이제 저는 두 개의 자료를 좀 이렇게 나눠서 제가 표시하는데 이 문제가 뭐냐면 여기 이제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기역, 니은, 디귿하고 A, B, C 이제 가로, 세로에 3개씩 주어져 있는 문자들이 있는데 A, B, C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탄수화물, 단백질, 핵산 이 세 가지 물질이고 그 다음에 기역, 니은, 디귿 같은 경우에는 이 세 가지 이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에 대한 성질을 세 가지씩 준 겁니다.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이 뭐냐면 어떤 것은 뭐 효소의 주성분이다, 단위체의 결합으로 형성된다, 구성 원소의 질소가 포함된다, 이렇게 세 가지 성질이 있는데 이 세 가지 성질이 기역, 니은, 디귿 중에 누구랑 매칭되는지는 모른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표를 보고서 탄수화물, 단백질, 핵산이 A, B, C 중에 누구이고 그 다음에 나에 주어진 세 가지 특징이 여기 기역, 니은, 디귿 중에 어떤 특징과 매칭되어야 되는지를 가로, 세로 세 가지 3 이렇게 좀 매칭하는 문제인데 요것도 이제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 이제 고2 올라가서 생명과학을 배우게 되면 생명과학에서 모의고사 유형으로 자주 출제되는 이제 문제의 유형입니다. 그러니까 탄수화물, 단백질, 핵산이 각각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아는 것은 좀 기본이고 이제 그것을 플러스해서 이 가라고 하는 표에 이 기역, 니은, 디귿과 A, B, C를 또 한번 매칭해야 되는 이런 걸 요구하는 이제 문제 유형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데 이것은 모의고사 유형이라서 기존에 나와 있는 고2 교과 과정과 다른 문제 중에서는 좀 흔하게 접할 수 없는 문제이기는 해서 이제 이거를 처음에 딱 내가 생각을 했을 때 이게 적응이 되지 않은 학생들은 이거 어떤 식으로 예측을 하는 건지 잘 파악이 안 됐을 수 있겠다. 그래서 처음 접하는 학생들에게는 시험에서 풀기에는 조금 자기가 당황하거나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었던 문제다라고 이제 제가 봐서 이제 주요 문항 분석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자, 그러면 차근차근히 한번 볼게요. 일단 탄수화물, 단백질, 핵산이 있으니까 한번 써보겠습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그 다음에 핵산. 그럼 이 세 가지 물질을 문제에서 주어진 특징 중에 이제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하나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탄수화물 같은 경우에는 효소 주성분 아니죠. 단백질이니까 단위체 결합으로 형성되는 건 맞으니까 얘는 단위체 결합으로 형성되는 건 맞아요. 하나 됐고 그 다음에 구성원소 중에 질소가 포함되지 않죠. 그러니까 탄수화물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 특성 중에 단위체에 관련된 특성만 갖고 있어. 두 번째 단백질을 보면 효소의 주성분이 바로 단백질이죠. 그래서 효소 관련된 특징 하나. 마찬가지로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단위체를 가지고 결합하는 거니까 마찬가지로 단위체 관련된 특성 하나. 그리고 단백질은 구성원소의 질소가 포함되잖아요. 그러니까 질소와 관련된 특성 하나, 둘, 세 가지 특성을 다 갖고 있네요. 그다음에 핵산. 당연히 이건 아니죠. 핵산은 효소의 주성분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단위체 결합으로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하는 단위체 결합으로 형성되니까 단위체라는 특성 하나 갖고 있네요. 그 다음에 자,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많이 틀렸을 것 같아요. 핵산에 질소가 과연 포함되어 있느냐라고 했을 때 뉴클레오타이드에서 인산당에는 질소가 없죠.
근데 염기에 질소가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많이 실수하는 학생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헥산에는 여전히 질소가 포함되어 있다, 염기에. 그래서 질소와 관련된 특성을 갖고 있겠다. 그러면 이 가에 구성되어 있는 표가 이 디엄니은 디귿이라고 하는 특성에 대해서 이 각각의 세 가지 물질이 몇 가지, 몇 종류의 특성이나 갖게 될지를 표현을 한 거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몇 종류씩, 몇 종류에 해당하는 특성을 갖는지를 매칭하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C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는 해당이 안 되고 여기는 빈칸으로 되어 있으나 어쨌거나 두 가지, 세 가지, 한 가지니까 여기는 포함이 돼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매칭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C가 뭐가 되는 겁니까? 당연히 탄수화물이 되겠고 동시에 그 탄수화물에 해당되는 오로지 한 가지 특성 디귿이 뭐에 관한 거예요? 단위체와 관련된 특성이다라고 볼 수 있게 해서 이게 이제 디귿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매칭해 나가는 겁니다. 두 번째, A는 한 칸이 무조건 X니까, 그죠? 나머지 여기가 당연히 동그라미가 돼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두 가지 특성 갖고 있는 누구? 헥산. 헥산이 A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단위체에 관련된 특성이었으니까 헥산의 두 번째 특성 뭐예요? 질소를 포함하고 있다. 질소를 포함하고 있다는 건 특성이 니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니은, 이게 이제 니은에 해당하는 특성이 되겠다. 그럼 나머지 하나가 이제 기억이 되겠죠? 이 기억. 이 효소와 관련된 특성이 기억이 있고, 뭐 이미 다 정해졌죠? 단백질. 단백질이 이제 B가 되겠다. 자, 이런 식으로 매칭하면 되는 문제인데, 처음에 이러한 생각의 틀을 바로 잡지 못하는 학생들은 좀 이렇게 우왕좌왕한 느낌으로 뭐지 이러다가 좀 시간을 보냈을 가능성이 큰 문제였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두 문항 정도가 그렇죠. 여러분들이 좀 평상시에 접하지 못한 용어로 출제가 되어서 두 문항을 틀렸을 경우에는 벌써 90점대에서 많이 좀 멀어질, 그러니까 90점을 받기, 왜냐면 두 개 틀려버리면 나머지 다 맞춰야만 이제 90점을 받을 수 있는 시험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등급을 얻기에 좀 쉽지 않도록 출제가 되는 문제였다라고 좀 분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알겠지만 기말고사에는 그 역학 부분이 또 포함이 되어 있어서 아무래도 좀 더 부담이 되는 데다가 여기 이게 이런 식의 모의고사 유형까지 좀 고려를 해야지만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말고사에는 중간고사보다 오히려 좀 더 여러분들이 좀 어렵게, 좀 어려운 준비가 되지 않을까. 특히 이제 중간고 같은 경우에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중간고사 출제 분석이었고요. 이제 앞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6월 이제 말에 또 바로 이제 기말고사가 시작되니까 여러분들 남은 시간 이 중간고사 분석을 통해서 앞에서 모자랐던 부분 잘 채워나가면서 기말고사 준비도 잘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든든하고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